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고입니다. 소나기가 한번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는 부침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좀 괜찮죠. 마트 가면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좀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인플레인데요. 인플레는 두 가지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시중에 화폐가 너무 많을 때. 미국에서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코로나 때 소위 양적 완화. 엄청난 그 미국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접어들면서 프라자 합의 되면서 양적 완화를 아베 수상이 그렇게 해왔고요. 코로나 극복하면서 전 세계가 그 화폐를 많이 발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르는 상황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팔라고 하는 것보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때, 그때 이제 가격이 올라가죠. 물가가 그럴 때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농산물 같은 경우 기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외국의 그 농산물 생산 현황에 따라서 그 농산물 원자재 수입 가격이 높아지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인플레는 두 가지로 발생하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인플레가 돈도 많이 발행했고, 또 기후 변화나 또 원재료 값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평탄하지 않아요. 나라가 다 힘들어요. 사실은 다 힘드는데,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하고 되면서 그 러시아에서 독일에 가는 그 해저 천연가스관이 폭파됐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에너지 가격이 100배 이상 올랐잖아요. 지금도 이제 10배 정도 오른 상태인데, 유럽은 그 에너지 가격 때문에 지금 저성장에 있습니다. 저성장 기조에. 4, 5년 지금 그렇게 에너지 가격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고령화가 상당히 심해졌죠. 유럽이. 그러다 보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부양해야 될 그 노인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 유럽은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민자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그 이민자들이 대부분 이 중동에서 이렇게 이민자들이 오는 바람에 이 자국의 그 실업률이 높아졌죠. 높아지고 자국 국민들의 경제 활동이 많이 이렇게 제약을 받으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폭동까지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래서 이민자 정책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이민자 정책에, 뭐 부동산도 그렇고 고령화, 그런 부분이 겹치니까 4, 5년 성장을 하지 못하니까 이 국민들이, 민심이 이 폭발을 하는 거죠. 이유를 만들어서 하나의 공동체로 가지만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블랙시트가 이렇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못 내는 바람에 사실 그 부분도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미국은 11월 달에 대선이 사실 중요한 기로인데, 뭐 해리스나 트럼프나 누가 되든 크게 뭐 바뀔 거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미국은 사실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크게 두 가지 아니에요. 낙태권하고 총기.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이렇게 입장차가 있는 거죠. 미국은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을 때 나홀로 성장한 케이스인데 특이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가짜 성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옐런 미 재무장관이 국채를 대량으로 이렇게 발행을 해서 가짜 성장을 한 거죠. 그게 꺼지면 미국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아주 위기에 처한 상황 아닙니까? 4천억짜리가 100억에 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외 부동산 많이 사놨죠. 일본도 많이 사놨어요. 아마 대한항공이 미국에 1조 4천억인가 건물 투자했는데 그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마 1조 원 손해가 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미국 부동산이 좀 안 좋은 거죠. 상업 부동산이. 최근에 1,800억 대손 처리했잖아요. 투자 고정자산 투자 손실로 처리를 했잖아요. 미국은 하여튼 그 부동산 거품, 상업 부동산, 코로나 이후에 재테크가 늘어나면서 상업 부동산 부분하고 이 통화가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채권, 미국이 기축 통화로서의 그 채권의 위상이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무너지진 않겠지만 좀 위험 수지까지 갔다. 좀 이렇게 보는 거고요. 미국은 자국의 경제가 어려울 때 내부적으로도 해결하지만 상대를 찾습니다. 그 상대를 찾아서 그 희생의 대가로 이렇게 경제를 제자리로 돌려놓죠. 대표적인 게 1985년 일본의 프라자 합의한 거. 그 일본이 프라자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때 1985년도 일본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그때부터 잃어버린 30년에 들어왔고. 근데 문제는 미국이 유럽을 대상으로 경제를 부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은 견제를 많이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일본을 희생을 시킬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부분.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은 좀 강하고 파운드리 쪽은 뭐 한 11%대 시장 점유율인데, 미국은 사실 설계만 하잖아요. 그리고 생산은 삼성하고 TSMC가 하는 거고,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또 소재 부분 장비 일본이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대만과 일본 둘 중에 하나 희생을 시킬 거다. 근데 대만을 희생시킬 수 없는 거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가 무너지면, 그래서 함부로 대만을 이렇게 희생을 삼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베가 인도 태평양 시대를 선언한 이후로 지리적인 어떤 패권으로 그 잃어버린 30년을 탈출하려고 하죠. 그 희생양을 우리를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그렇게 한미일 뭐 협약 이렇게 하지만 희생을 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이 겪고 있는 정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우리나라가 메꿔가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삼성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 짓잖아요. 더 한다고 하잖아요. 경제도 그렇게 가는 과정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희생을 한 대가로 미국과 일본이 정상화되는, 그래서 참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저는. 거시적으로 볼 때. 호주도 이민자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워낙 이민자가 많고 유학생이 많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거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민자 규제를 지금 하잖아요. 이제 엄격하게 또 하는 상황이 됐고, 유럽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그 세계 이렇게 나라를 보면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도도 그냥 비동맹국 성격으로 실용 위주 이렇게 가는 상황이지, 어느 한쪽에 딱 쏠려가지고 무게중심을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한 위기에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참 혼란스럽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의료적인 문제. 경제는 그나마 반도체, 뭐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뭐 그런 대표적인 이제 산업 부분이 뒷받침을 해주지만, 차세대 산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제조국가잖아요. 부존 자원이 없기 때문에
뭐를 만들어서 팔아야 먹고 사는 나라. 그죠? 독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이제 비슷하죠. 독일도 제조 강국이죠. 무역 의존도가 우리보다 더 높으니까. 거기는 80%, 우리가 한 70% 되니까. 근데 독일이 세계 4위 되죠. 경제대국. 우리 경제의 한 2.5배 정도 GDP로 그 정도 돼요. 근데 중국은 물론 이제 과잉 생산을 해서 너무 많은 설비 투자를 하고 또 부동산을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은 두 가지가 아주 히든 카드가 있죠. 하나는 히토류, 하나는 중국은 이 위안화를 많이 발행 안 했어. GDP 대비 10%밖에 발행을 안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히든 카드죠. 미국이 GDP 대비 250% 발행했어. 250%. 일본이 한 150%, 200%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50%가량 될 겁니다. 근데 중국이 10%면 굉장히 발행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우면 위안화 발행을 할 거다. 대신 위안화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걸 감수를 해야 돼요. 환율을 포기한 상태에서 위안화를 발행해야 되니까. 마지막 남은 방법이 하나 될 수 있겠죠. 2년 전부터인가 시진핑 3기 들어오면서 첨단 쪽으로 정책 경제 방향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세계적인 어떤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삼성이나 현대차만 이렇게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한 나라가.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세계적인 회사들을 국가 차원에서 이게 좀 육성을 좀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일본이나 미국, 중국 같아 종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는 17.5%에서 11%대로 내려온 게, 자기가 설계도 하고 자기가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오달 주지 않잖아요. 이번에 미국 인켈이 거의 뭐 반토막 났잖아요. 만년 2위 아니에요? 인켈이 사실. 만년 2위인자. 근데 인켈이 실험실에서는 2나노까지 생산했어요. 실험실에서는. 근데 다 접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구조조정을 50% 구조조정을 하는 거로 주가도 반토막 나고 20달러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엔비디아가 뭐 150달러 되는 거 보면은 엄청 낮은 주가죠. 예. 유니콘 기업이 많이 생긴 건 좋은데, 세계 점유율이 30%, 30% 되는 그런 차세대 기업들이 5-6곳은 나와야 된다.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 고용도 발생하고 우리나라가 청년들 일자리도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제 쪽에 계시는 분들이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세계 돌아가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땐 대항이 너무 이렇게 수동적이고 끌려가는
그런 것 같다. 정치나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K-팝이나 K-문화 이런 것들도 물론 한 역할을 했지만 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산업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바이오, 우주, 우주항공 그런 쪽에서의 어떤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이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러면서 이 내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뭐 700만에서 572만까지 줄었다고 하는 자영업자. 그런 자영업자가 같이 상생하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좀 정착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가 영세 자영업자로서 삼성전자가 많이 판다고 해서 사실 저희 같은 자영업자가 체감은 못 느끼거든요. 물론 세금을 많이 내니까 국가가 복지를 또 많이 하고 삼성전자 직원들이 월급을 받아서 이렇게 소비도 민간 소비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영세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어떤 이 접목점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연결고리 시켜주는 이런 정책을 좀 구상을 해주시면 저희 같은 영세 자영업자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비도 오고 해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잠시 찾아뵙습니다. 감사합니다.